비트코인을 살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쯤은 제대로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훗날 자식들에게 아빠는 그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라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식빵입니다.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죠? 어느 후보를 뽑으셨든지 아쉬움은 다들 조금씩 있으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민들도 정부를 지지할 건 지지하고 또 의견을 낼 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겠죠. 한 가지 제 바람이 있다면 이번 정부부터는 제발 정치보복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말년을 편안하게 보낸 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당파를 초월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제 채널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 쪽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은 잘 모르시거나 혹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국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서버가 마비됐을 때 뭘 가지고 탈출하시겠어요? 아파트 부동산 등기? 원화 현금 다발? 아니면 금덩이? 금을 정육점에서 고기 사듯이 몇십억 원치만 잘라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전쟁이 미국의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부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쯤은 제대로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훗날 자식들에게 아빠는 그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라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 저자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오태민 작가님입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IT 사업 경험과 또 강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국내 대기업과 함께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추진 중이신 것 같고요.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은 비트코인은 강했다, 비트코인 지혜 족보 두 권이 있습니다. 둘 다 4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이고요.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인문학적 통찰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설명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두 권을 직접 읽으시거나 오태민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지혜의 족보에 있는 콘텐츠들을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오태민 작가님의 책들은 밀리의 서재에도 전자책으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국경제 비즈니스에 비트코인 A to Z라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고 계시니까 이것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페이지랑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 화폐 현상이란 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화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화폐라고 하면 신사임당이 그려진 지폐, 종이돈을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화폐의 대명사는 달러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기축통화처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즉 돈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소지한 자는 추수 때 보리 2대박을 받는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기원전 1600년경. 금융사학자 니얼 퍼거스는 지불 약속이 새겨진 점토판이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자, 이렇게 화폐는 정부가 생기기 전,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들 간의 거래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돌이건, 조개 껍데기건, 금화이건 간에 그게 곧 화폐였습니다. 중요한 건 화폐가 돌이냐
조개 껍데기냐, 금덩이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화폐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처럼 화폐는 본질적으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경험으로 단단해지죠. 오늘날 달러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인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만 해도 달러는 금에 연동돼 있는 금 교환권이었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퇴한 정지를 선언하면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힘에 의해 기능하는 세계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오늘날 종이에 불과한 달러를 믿고 쓰는 이유는 최강대국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삼성 회장 이름으로 사인한 1억짜리 개인 수표와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 이름으로 발행한 1억짜리 개인 수표 중에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삼성 회장이죠. 왜요? 삼성 회장이 1억 정도는 당연히 줄 능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처럼 화폐는 그 자체가 금이냐 혹은 싸이월드 도토리냐처럼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발행한 주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미 법정 화폐로 지정했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기 시작하고 거래하고 사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폐 현상입니다. 다시 달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면서 영원할 것만 같던 미국이 만성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정통으로 맞았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금융 시스템의 무능과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였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과금만 챙겼습니다. 당시 1%의 이 부자들을 몰아내자면서 사람들이 월가에 모여 시위를 하기도 했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순수한 P2P 형태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카시 나카모토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 권력이 사람들의 부를 얼마나 훼손할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이처럼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정부나 금융기관 같은 중앙 권력에 대한 불신, 즉 탈중앙화를 기본 이념으로 깔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처럼 최고 엘리트들만 접근하고 결정하는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공개 분산 장부를 통해 한마디로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래서 중앙 통제가 필요 없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거대 기업 혹은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중립성이 비트코인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책에 설명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흔히 수학 문제를 풀어서 돈을 얻는다 라는 식의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이 블록체인의 한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 블록은 일정 기간 이루어진 거래를 기록한 장부이고 체인은 이런 장부를 순차적으로 쌓아간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의 다른 이름은 공개된 분산 장부이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모두가 공유한다. 그래서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한번 보낸 돈을 다시 병돌이에게 보낼 수 없다. 또 돈마다 개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만큼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 중복 결제와 위조 불가라는 핵심 특징은 바로 모든 거래를 낱낱이 기록해 보관하고 공유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책에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더 깊은 기술적인 설명은 제 능력 밖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일 테니까 그 전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책에서는 이메일과 자동차를 예로 듭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메일은 전자적 우편이 아니다. 우표도 없고 우체부도 없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전자우편에 국한된 사고를 확장해서 블로그나 SNS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블로그나 SNS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그래서 인터넷의 경계를 마음껏 확장했다. 언어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들이 큰 기회를 먼저 발견했다.
자동차는 말없는 마차로 시작했다. 마차 시대에 대도시는 오염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말똥과 말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탈 것을 원했다. 이런 열망이 말없는 마차라는 표현에 담겼다. 그러나 오늘날 스포츠카를 보면서 말없이 스스로 달리는 탈 것을 연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자동차는 단지 말없는 마차가 아니다.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자, 여러분 처음 한국에 인터넷 등장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고1이었는데 그때는 다음이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였어요. 저처럼 80년대나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한메일.net으로 가입한 이메일 주소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의 킬러 앱이 바로 이 이메일, 전자우편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전자우편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서 생각했다면 오늘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SNS나 블로그, 스마트폰 같은 확장된 인터넷 환경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거라는 것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근데 이 암호화폐, 이 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아니,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화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보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화폐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앞으로 NFT, 디파이, 메타버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의 확장과 변화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말없는 마차라고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엔진 파워를 얘기할 때 마력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니, 자동차 엔진이 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기차도 단순하게 이 석유 엔진을 전기 배터리로 바꾼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테슬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암호화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예로 오리 너구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리 너구리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유류입니다. 근데 알을 낳아요. 그리고 이빨도 없고 심지어 뒷발에는 독이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학계에서도 오리와 다른 동물을 합쳐놓은 박제를 갖고 와가지고 조작질을 한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고 해요. 처음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동물을 한 번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리 너구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동물이잖아요. 오리 너구리는 그냥 오리 너구리로 봐야 되듯이 암호화폐도 그냥 암호화폐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잖아요. 세상에는 이처럼 기존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제가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 비트코인을 강남 땅이라고 비유한 내용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기능도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처럼요. 하지만 그래서 그 땅 위에 무엇을 짓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땅 위에 건물도 짓고 거기서 나름 사업도 해보겠다고 지금 쏟아지는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강남 사거리 위에 있는 수백 가지 회사들 중에서 뭐가 1등 할지 맞춰보라고 하면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누가 1등이 되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강남의 땅 주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타로 1년 만에 몇 배를 벌고 싶으시면 알트코인을 사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강남 땅처럼 우상향하는 자산을 갖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책에 나온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게임 체인저로 꼽아야 한다면 비트코인이다. 성숙한 시스템은 다층적이면서도 다양하고 화려하다. 오늘날 자동차 문화는 다층적이며 다양한 생태계의 전형이다. 고급 스포츠카는 예쁘고 빠르지만 도로 포장 상태에 구속된다. 비포장 도로는 물론 심지어 과속 방지턱마저 피해야 한다. 비포장 도로도 마다하지 않는 투박한 지프가 적대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다면
도로 바닥에 붙어 달리다시피 하는 스포츠카는 호의적 환경의 산물이다. 블록체인이 주류가 될 즈음이면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빠르지도 않고 맵시도 별로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시스템들은 어떤 식으로건 비트코인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강하고 범용성이 높아서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의 주춧돌로 기능할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다층적 구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이 다층적 구조의 맨 아래에는 비트코인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만든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가구 1비트코인을 추천드리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가족 1인당 1비트코인을 갖고 계신다면 훗날 5년 뒤, 10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들 중에 몇 가지에 대해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흔한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을 과연 미국이 내버려 둘 것이냐, 미국이 마음먹고 규제하면 비트코인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없애려고 하면 비탈릭 부테린 그냥 잡아다가 족치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카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 창시자인 예수를 잡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니, 예수가 교주라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백신을 맞고 방역을 해도 지금 잡을 수가 있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무슨 조류 독감처럼 죄다 땅에 묻어버릴 순 없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정말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이 채굴 자체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러려면 그냥 인터넷과 전기를 다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과연 미국이 이 구더기 잡자고 이 장을 다 망쳐버릴까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 CBDC를 발행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거다 라는 말도 근거가 약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용카드 대부분 쓰지만 그렇다고 현찰이 전혀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친구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카드로 결제하진 않으시잖아요. 물론 계좌이체도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정부가 발행한 돈으로 속속들이 전부 파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좋아할까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돼서 불법 자금이나 돈 세탁에 쓰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배우자나 애인 몰래 바람을 피거나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사생활 같은 것도 몽땅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조회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럼 비트코인은 범죄 조직이 돈 세탁할 때 정말 쓰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의 속성상 결국 모든 거래는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소액을 거래하는 일반적인 거래는 익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큰 손들의 거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터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처럼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독재 정치, 전쟁이 빈번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생존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야 그래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이고 민주주의, 교육,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을 잘 못 느끼죠.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사는 청소년들이 그냥 게으르고 무식해서 마약이나 깽단 같은 것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심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치안,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치안이 불안해서 집 밖으로만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당장 생존에 급급하지 미래 투자할 여유 같은 게 없죠. 또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받기 어렵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법정 화폐를 정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의 선택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멀리 우간다에 있는 농부에게 땅과 종자를 마련할 자금을 빌려주는 건 난감한 투자이다. 매번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전의 상처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며 일어서려는 성실한 과부를 도우며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에 1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면 그녀는 전 세계에서 이런 소액 투자자 100명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 투자자로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 농부 10명에게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저개발국가의 의대생들이거나 의대생이 되려는 목표로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적과 가정 형편, 그리고 부모의 범죄 경력 등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지구촌 시민들의 생체 정보를 심어 개개인을 고유한 아이디로 관리하고 여기에 덧붙여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정부와 교육기관과 기업의 정보들을 추가한다면 인적 자본에 대한 금융공학이 고도화될 것이고 저개발국가나 난민의 자녀들에게도 훨씬 다양한 기회의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자, 이런 나라들한테는 차라리 사막과 정글에 은행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술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비트코인도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라질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까지 해킹할 수 있는 날이 진짜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만 없어질까요? 뭐 기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들도 다 털리겠죠. 그래서 이 논리는 그냥 핵무기 개발됐으니까 우리 인류는 그냥 다 죽는다. 그냥 멸망한다. 사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핵무기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조심하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더라도 아무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써서 굳이 비트코인을 해킹해야 하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야겠죠. 그럼 또 반대로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양자 컴퓨터로 만든 암호 시스템을 개발할 거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쓴다고 해서 우편이 없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서류들은 지금도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생겼다고 해서 방송국이 없어지지 않고 넷플릭스가 있다고 해서 영화관이 다 망한 건 아니듯이 저는 비트코인과 달러가 상호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듯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주류 금융권에 은근슬쩍 편입시켜서 이걸로 세금도 걷고 파생 금융상품도 만들겠죠.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온 것처럼 아마 어느 시점에 가서는 S&P 500 ETF처럼 암호화폐 ETF도 정식 종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화폐는 곧 신뢰다. 비트코인은 2008년 출현해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숱한 언론들과 정부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다. 오히려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자산으로서 나아가 화폐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화인데 비트코인은 그걸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리 너구리를 오리 너구리로 보지 않고 이게 오리인지 너구리인지 논쟁하다 끝난다. 미국은 이 오리 너구리인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